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통일부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도 그러시고 굉장히 좀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일단 많은 공부가 됐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일단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입법, 아까 정문원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토론 과정에서 정부 측에 좀 요청했던 문제들,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랄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입법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정문원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드리셨지만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통과가 됐고 좀 있으면 국회로 통과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개정안의 골자는 남북협력기금법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제가 한 30년 공부를 했는데 기금과 관련해서 좀 불만이 여태까지 실무자 입장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적립이 안 된다는 거죠. 대개 기금은 적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 남북협력기금은 적립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1조 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운영이 되다가 불용액이 8천억, 9천억이 생기면은 그거는 그 다음 해에 기금 운영 계획에 그대로 산입이 돼서 쉽게 얘기하면 다시 이렇게 국고로 환수됐다 다시 나오는,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협력기금이 생긴 지 20년 되죠. 22년 됐는데 20여 년 동안에 이런 불용액이 조금만 적립이 됐었어도 지금 상당 부분이 적립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억, 2,000억만 해도 2조, 3조는 지금 적립이 돼 있을 텐데, 그래서 언젠가는 이 기금을 좀 적립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적립을 못하는 것을 어떤 적립되는 개정을 만들자, 그리고 그 적립되는 재원은 통일이 이후에 통합기금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 남북협력기금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꼭 초기에 55조 필요하니까 20년 후까지 55조를 만들자, 그런 것보다도 일단 계정을 만들어서 적립을 시작을 해나가자, 출발을 해나가자, 이런 데 좀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통일 준비와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들 의식조사 본 결과를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통일을 안 해도 좋다, 통일이 필요하냐, 통일 안 해도 무방하다라는 의견이 30, 40%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통일을 좀 의지도 결집하고 국민들의 마음도 모으고 이러는 작업으로 통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금을 모으는 것이고, 그리고 기금을 모으려면 어떤 계정이 있어야지 모아지는 것이, 적립되는 계정이 없으면은 기금을 모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민간인이 기부한 것도 남북협력기금에 여태까지 출연이 많이 됐었죠. 그 출연된 것이 따로 관리돼서 적립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기금 운영 계획에 그대로 들어가서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다. 그래서 적립하는 계정을 만들자라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금 제일 논란되고 비판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이제 교육사업자 등록이 규제 아닌가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규제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규제가 된다면 입법 과정에서 좀 보완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정부가 애초에 생각했던 취지는 뭐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교육협력도 많이 해봤습니다. 교육협력국장도 했지만 교육협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과당 경쟁, 또 북한의 어떤 거에 대해서 노란한다 그럴까요? 이런 경향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웃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래서 박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웃돈, 뒷돈 이런 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아니라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턴테 파는 거죠. 예를 들면 모래 채취권이 대표적인 건데, 우리 업자들한테 이 부분의 모래는 당신이 독점적으로 개발하셔, 대신에 대가 얼마 내셔, 그리고 다른 업체한테 가서 또 그 얘기를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기 있는 품목, 예를 들면
송이버섯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불금을 냅니다. 그게 뭐 규모가 뭐 몇백만 불까지도 가는 그런 거를 선불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게 아니냐. 그러려면 그걸 방지하려면 우리 업체들끼리 정보 교환도 하고, 근데 업체들 자발적으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정보 교환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등록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같은 종류라는 업종끼리 카테고라이즈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정보 교환을 하고, 정부도 이쪽에서 얻은 정보를 이러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합시다. 뭐 그런 목적에서 사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요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내용도 많지만 일단 이 교육사업자 등록 부분은 그런 취지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두 의원님께서 준비 중인 개별 법령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취지를 제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했다는 데서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직접 코멘트하는 거는 되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입법은 국회 소관이고 결국은 그 입법 과정에서 이 정부 입장을 얘기할 기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통일경제특구법 뭐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뭐 꼭 필요한,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심재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적 지원 활성화를 위한 것, 대북 지원 문제, 또 한반도 농업개발위원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다 남북관계를 이제 걱정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과연 이 부분을 국가의 의무로 부과할 것이냐, 이게 이제 법적으로 규정이 되면 예를 들면 정경분리에 따라서 한다라든지 이게 이제 법적 의무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남북관계가 어떤 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정책 수단이거든요. 대북 지원도 그렇고 어떤 대북 사업의 승인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은 뭐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 수단인데 이런 정책 수단을 과연 법적 의무로 부과했을 때 그 정책 수단의 폭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 물론 이제 취지는 이게 정책적으로 허용하다 보니까 정부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건 법적 의무로 부과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걸 정책 수단을 그렇게 제한할 시기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피해 보상 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어려운 점은 그거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피해인지, 피해가 얼마인지 이게 이제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본 기업, 저도 뭐 많이 상담을 해봤습니다만은 피해본 기업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개 영업이익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피해라고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남북관계가 잘 돼서 이렇게 2년 동안 내가 장사를 했으면은 벌 수 있는 돈이 예를 들면 100억이다. 이 100억은 다 피해다. 근데 사실 그거는 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손실인지 손해인지 위법성이 있는지 뭐 그 부분도 있지만 그건 법적인 문제고, 현실적으로는 그 손해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그 법원 판결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이번에 그 법원 판결 내용도 첫째는 아까 유기재 교수님 말씀한 대로 이걸 이제 보상할 문제냐. 그래서 재판 판결문에는 이 업자들이 위험을 알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한 책임도 기업이 져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고요. 또 그 판결이 때문에 이런 피해 보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피해 내용을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됐으면 얼마까지 벌 수 있었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뭐 간단하게 내가 100억 투자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저기 걸려있다. 그런 부분 투자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산정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그런 투자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 800개 기업이라는 그 부분의 대부분은 대개 교육업체입니다. 대부분 교육업체고, 그래서 교육업체의 경우에는 피해 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대북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액 뭐 그 부분은 명확히 나오죠. 근데 이 교육과 관련해서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손해를 입은 기업의 어려움은 뭐 굉장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 좀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과 관련돼서 손해 물론 이제 경영 외적 사유는 맞습니다. 경영 외적 사유의 손해는 맞지만 이걸 어느 정도로 산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방안이 얘기되기 전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호영 변호사님, 고유한 교수님 뭐 말씀을 하신 부분 중에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하게 돼 있고 매년 그것을 연도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수립하고. 근데 그 부분은 연도별 계획을 뭐 결과적으로는 뭐 연휴에 어떻든 법률에 규정된 것을 누락시킨 것은 뭐 통일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근데 불가피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연도별 계획인데 어떠한 교류, 어떠한 남북관계 사업을 한다라는 계획을 이렇게 쭉 만드는데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 실무적으로 만들고 관계부처 의뢰해야 되고 관계 전문가 의견도 구하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 쭉 그 과정을 걸치고 있는 사이에 사건이 터지고 핵실험하고 좀 있다가 천안함 사건 나오고 좀 있다가 연평도 포격 도발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계획을 확장시킬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좀 사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됐고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지금 5년간의 기본계획을 또 지금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하고 그러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법률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새 정부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연간계획도 1년이 지나면 그때쯤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담당자들이 만들어서 보고하고 하는 게 현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누락시킨 점에 대해서는 뭐 대단히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5년 계획이기 때문에 새 정부 대통령 임기도 5년이니까 잘 맞추면은 맞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시작할 때 5년간 계획을 해서 기본계획 발표하고 매년 그걸 보완해서 연도별 계획 세우고 이런 식으로 좀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발제해 주신 두 분 의원님 감사드리고 취지에는 뭐 제가 적극 이렇게 다 이해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토론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좀 쓴소리도 많이 있었는데 잘 새겨서 듣고 앞으로 정책을 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